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 종목들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또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쭉 열립니다. 상단에 보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2108포인트대입니다. 여전히 3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 10시 조금 넘어서면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 시장 개장을 했는데 중국 시장이 오늘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0.72% 하락이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홍콩 항생 증시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1.84% 급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시장들이 10시 이후에 하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오후 들어서 좋지가 못하고요. 2105포인트가 오늘 장중 저점입니다.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여전히 삽니다. 1699억 원 기관 사고요. 개인, 외국인 매도 물량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사고 오늘 수요일에서 드디어 팔기 시작합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의 수급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사는 가운데 연기금에서 무려 1141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24.03포인트입니다. 낙폭이 0.65% 진행 중인데 역시나 코스닥도 하루 흐름 보시면 장 초반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장 초반에 3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721까지 빠져내려옵니다. 차익 실현 물량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포인트 안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조정 이후에 지금 V자 모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917억 원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지금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 만에 또 외국인은 변심을 하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지금 연기금만 삽니다. 42억 원 연기금만 순매수해주지만 연기금의 매수 물량도 좀 미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의 질은 오늘은 좋지 못합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합니다. 2원 40전 올라가면서 1180원 찍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최근에 좀 상승했던 그런 약간 피로감이 좀 오늘 시장에서는 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락폭이 크지 않은 걸 본다고 한다면 잠깐의 어떤 미국 증시도 상승 이후에 보합세로 마감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반등이 이어지기보다는 어떤 향후에 봤을 때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잠시 좀 쉬어가는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특징서를 보냈던 얘기 때문에 오늘 그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세가 오랜만에 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현대노템이 3,300억 규모의 트램 낙찰 소식이 나와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플로시스라는 종목도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기대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오늘 특징적인 종목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까지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팜이라는 네.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이오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부분 쪽에서는 애기 피부와 관련된 화장품 용품이 실질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오팜의 수출 비중 2018년 6% 정도가 이제 그 해외 쪽에서 발생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이었죠. 존슨앤존스의 성면 파우더 사태가 나와주면서 이 네오팜의 아토팜에 대한 그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 쪽에서의 이제 사업 부분이 해외 쪽에서의 많이 펼쳐지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팜의 해외 쪽에서 매출의 비중의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4대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아토팜, 제로이드, 리얼베리어, 더 마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병원 쪽에서의 입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M&A, 그러니까 최대 주주죠. 이치한북을 대상으로 한 32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M&A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좀 어떤 네오팜의 사업에 대한 그 행보를 좀 관심 있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가격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51,600원,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 4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네오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보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함께해 주시는 분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그리고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두 분이 또 도움을 주실 텐데요. 박 의원님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우리 이렌텍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렌텍은 한 5,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이제 6,9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7,25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대인데요. 지금 이 자리를 만약에 넘긴다면 8,500원대까지 조금 더 열어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이제 모레 흐름, 그러니까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번 주 안에 7,250원 자리를 뚫지 못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일단 단기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8,500원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 주체별 수급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렌텍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렌텍의 수급을 간단하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투신권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염기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들어온 지 강력하게 매집이 된 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들어왔었지만 강력하게 매집이 되기 시작한 건 이제 5,700원대부터 지금 현재 구간 4일 연속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렌텍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제가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렌텍은 2019년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미 2018년 대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휴대폰 배터리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이런 이제 PC 배터리들이 앞으로도 많이 그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전망이 상당히 밝은 기업입니다.
지금 많이 상승력이 나왔지만 1,4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면서 이제 본연의 순자산가치 자본 총계인 1,497억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적정 주가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제 저평가였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장의 인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제 수급과 가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7,250원 저항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일단 8,5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매도 관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국 프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장에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극단적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언급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1,600원대 언급드렸던 종목이 지금 현재 2,0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세가 그대로 다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은 1,800원, 1,700원대부터 다시 또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하셔야겠죠. 왜? 지금 현재 이 상승력이 나온 게 결과적으로 매집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얌전히 그냥 홀딩하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권에 있을 때는 항시 긍정과 희망을 품으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끌고 가셔도 됩니다. 손실권일 때만 긍정과 희망을 품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세는 어떤 장세입니까, 여러분? 약세 장세이겠죠. 약세 장세일 때는 언제나 내 종목이 매수가 이어로 부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절대 희망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 프렌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93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632억으로 엄청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적이 2017년에는 그닥 좋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흑자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그 흑자 기조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저평가 상태를 조금 느긋하게 이제 탈피를 하는 그런 시세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슈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맥스도 제가 언급드렸던 가격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가격대가 지금 많이 좀 올라와서 언급드렸는데 한 7,400원대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시세가 이어지면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고, 자,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실적이 좋지 않았었는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가 3,800억인데 시가총액이 현재 1,80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셋톱박스 실적이 그동안 좋지 않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슈맥스 오토모티브를 필두로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실적 전망이 아주 밝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업성 또한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집력이 이 종목 또한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눌린다면 오히려 매집을 해서 더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단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형성하는 평단은 대략 제가 보기에는 6,600원을 안정적 평단으로 생각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조정 들어오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비중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겠고, 조정이 들어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밑에서 7,000원 이하로 열심히 매집을 해서, 또는 좀 시세가 강하게 내려온다면 겁먹지 마시고 평단을 6,600원만 만들어 놓으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2만 원대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시세가 상당히 좋고 오늘 감사하게도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 있으니 이왕 조정 들어오는 거 깊게 들어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사를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로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6,900원대부터 내지는 한 7,000원대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6,600원 정도까지만 끌어내리는 생각으로 모아가신다면 절대 손실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강업. 자, 대원강업도 상당히 저평가된 지금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간단하게 실적을 좀 보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9년에도 그 비슷한 실적이 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현재 지배자본 총계 4,655억 대비 시가총액이 2,864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조금 매집력 또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주체별 매집력 또한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매집력이 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제가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 대략 2배 이상은 올라서야 될 그럴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4,300원 이하로 끌어내린다는 생각으로 모아가신다면 이 종목도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고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코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코닉스 제가 언급드린 그 가격권이 6,890원짜리였는데 이미 지금 8,000원까지 엄청난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제조업체인데 이 종목은 그렇게 저평가 상태는 아니었으나 제가 아시아 CES 이후로 이 VR 관련해서 이슈력이 부각받아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2018년보다 2019년이 실적이 훨씬 더 개선되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으니 진짜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순자산 가치 1,294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지금 급등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48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력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기추가 주목이 되고 이 세코닉스 또한 앞으로도 주가가 대략 20% 이상은 더 올라와야 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대략 10,0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렌텍부터 세코닉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더 자리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아직 올라갈 길이 먼 종목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이청원 본부장 만나봅니다. 본부장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바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덴탈 이미징 사업,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흔히 치과용 엑스레이와 CT 등의 장비를 국내는 물론 국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과는 기타 내과, 외과와 달리 개인 병원 혹은 네트워크 치과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지난해 기준 국내 치과와 의원의 수는 17,500개를 넘어가고 연평균 3%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종사자는 물론이고 고객 또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보험급여 적용 연령 확대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다는 점, 치과용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플란트 기술력과 보급률을 자랑하는 점은 동사의 의료기기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39억 원, 당기순이익은 38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또한 올해 중국 시장 진입 안정화가 본격화될 경우 2분기 실적 개선은 매우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선은 4월부터 형성한 강한 저항대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4월 중순에 27,000원 초반의 가격대를 이번 주 월요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가격을 이제 지지선으로 삼고 반등은 다시 한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가 목표 가격을 32,000원, 손절 가격을 24,6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입니다. 일반 증권사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HTS의 대중화로 인해 개인 고객 대상 시장 점유율 1위, 수수료가 기타 증권사와 달리 완전 제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고객이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은 그만큼 잠금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나 기타 수급보다 동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역시 시장이 되겠죠. 이는 동사뿐만 아니라 해당 섹터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이끌 매우 큰 변수가 한 가지 있었죠. 금리 인하입니다.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후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인하로 바뀐 것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됨에 따른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긴 시간 시차를 두고 WDB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금리 인하를 언급한 점은 우려스럽지만 현대의 통화정책이 결코 고정적인 방식으로만 통용될 수 없음을 인지한다면 결코 잘못된 판단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현재 미국을 기반으로 한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기존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수준이 결코 높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와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이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약 2%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금리 인하는 한편으로 실물 경제가 아닌 금융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필연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면 국내 증시는 분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환율이 일정 부분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 모두 충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만 유입된다면 시장은 물론이고 시장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국내 증시 그리고 동사 주가 모두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우선 상당 부분 8만원대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회복될 경우 이 가격대에서의 지지가 아니라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가격에 가급적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95,000원, 손절 가격은 7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세코입니다. 비트인 가전제품의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 동사의 주가가 매우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 하세코 창문형 에어컨이죠. 참고로 해당 상품은 홈쇼핑 등에서 지속적인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동사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7월 주가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2015년 7월 주가는 전월 대비 약 60% 수준의 상승을, 2016년 7월의 경우에는 약 15%, 2017년에는 약 5%, 그리고 지난해에는 45%나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알 수는 없겠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동사의 주가는 특정 계절 혹은
특정 월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를 우리가 계절 효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비이성적인 행태죠. 정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1월 효과, 산타랠리, 그 모두가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 아래 파세코를 현 시점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예습 가격은 현재가에 하시되 목표 가격을 14,000원, 손절 가격은 9,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동사는 TV와 휴대폰 그리고 생활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을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TV와 모니터, PC 등을 생산하고 있는 HE 부분이 있고요. 이동 단말 기기를 생산하는 MC 부분,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HA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우선 MC 부분 그리고 생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HA 부분입니다. 그중 MC 부분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삼성전자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지난 몇 년간 영업 손실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이는 이동 단말 기기라고 할 수 있는, 즉 휴대폰 사업부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시장 환도를 결코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영업 손실이 앞으로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기타 생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HA 부분은 공기청정기, 냉장고, 세탁기, 판매 보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자폭 또한 크게 증가를 하였고, 배당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즉 실적 개선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매출액은 63조,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수급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시장 매수세와 일정 부분 반대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3월 18일의 고점인 78,800원을 돌파하였죠. 해당 가격대까지의 조정 또한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장중 최고 6%나 오른 것, 이것이 곧 추세를 역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장대 양봉이라고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94,500원, 손절 가격을 7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제1기획입니다. 동사는 통합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 계열사를 주력 광고주로 하고 있는 종합 광고업체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811억 원 수준이 나왔는데, 참고로 지난해 실적이 올해보다 당연히 나쁜 성적이라기보다는 올해 실적 증가가 더욱 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 지역 안에서의 로컬 광고주 대행 물량 증가, 북미 지역에서의 비계열 광고주 영입 효과가 해외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요 광고주,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닷컴 사업과 리테일 등 분야에서 역량을 확충하고 있고, 올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 성향을 60.5%까지 높일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동사의 경우 주가가 매우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상중 2.5%. 수치만 보면 결코 크지 않지만 제1기획이 기존에 보였던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오늘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32,500원 정도로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1기회까지 5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적금 종목들 리뷰해보고 또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요. 네, 잘 갔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전 종목 세코닉스도 지금 잘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요. 네. 휴맥스는 지금 현재 살짝 눌리고 있는데 기관과 외인의 매집력이 너무도 좋다 보니까
차라리 내려오는 족족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매수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으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오늘도 외인과 기관의 매집력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빠지면 진짜 6,600원까지 평단을 맞는다 생각하시고 평단을 낮추면서 좀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언급드릴 종목이 무엇이냐? 대원강어입니다. 대원강어. 자, 제가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까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상당히 재무구조가 우량한 그런 자동차 부품주고요. 이제 올려서 보면은 현재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 그리고 차량용 시트,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도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 실적이 양호한데 도대체 이 종목이 언제쯤 상승이 나올까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수 주체별 수급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계 매집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4,000원대, 5,000원대 이 사이에서 지금 계속 순매수력이 누적으로 지금 쌓여가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력도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호가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배척을 하시겠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또 그런 상황으로 또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 종목을 좀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단 4,300원 정도까지 낮추면서 모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제 손실이 나지 않을 그럴 기업이고 제가 이제 절대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자꾸 요즘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가 너무 안정적이고 그리고 4,655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간단하게 보면 현재 현금성 자산이 기말 기준으로 249억이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갑자기 뭐 대규모 시비 발행 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없어요.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보통 현금성 자산을 1년 영업이익 정도만 쌓아놓는다면 크게 이제 무리 없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1년 영업이익 정도의 기말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 4,600원대 일단은 1차적으로 매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만약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 치면 4,300원에 2차 매수 들어가시고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4,180원에 3차 매수까지 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모아 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한 8,000원대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수소차 섹터랑 살짝 엮여 있어요. 현대자동차와 수소차 부품 엔드플레이트를 공동 개발해서 납품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2019 수소 엑스포가 열리면서 첫날에는 수소경제 및 표준화 대응 전략 그리고 둘째 날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구체화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셋째 날에는 수소경제 개화기에 주목할 만한 국내 수혜주, 이제 증권사까지 같이 협업해서 발표가 나오고요. 수소경제 인프라 발전 방향과 성공 사례 이제 이런 것들을 나오고 또 이 수소 연료전지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발표가 나오면서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요 관련 섹터가 다음 주에 좀 상승력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원강업도 그 섹터랑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하기 적당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 이슈까지 점검을 해주시면서 대원 강업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LB세미콘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주가 약세가 나왔고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정확하게 지난주 수요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22평선은 지금 그대로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오늘이죠.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는 결코 지금 시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닐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종목을 단기적으로는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기나 장기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 BTS 관련해서 여전히 식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단기 접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바텍입니다. 네. 바텍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지난 4월 초순, 그리고 4월 중순, 그리고 5월 초 중요하게 형성된 저항대를 모두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비록 오늘 시장 약세에 따라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이틀간의 상승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으로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의미 차원에서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4,650원, 목표 가격을 여전히 32,000원 정도에 하되 매수는 금일 종가 흐름 보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장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제가 이제 조사한 종목은 네. SGNG입니다. SGNG. 큰 종목 아니죠? 네, 맞습니다. 조그만 종목입니다. 오늘 그래야죠. 저희 실시간 검색에 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신북방 정책 로드맵 추진 소식에 현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업 간 물류 대행과 그리고 항공, 해상 운송을 하는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대북 관련 이슈로 종합 물류 업체 인터지스 같은 종목들 상승력 나올 때 같이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던 종목이고 복합 물류망 구축에 따라 이제 수혜 기대감이 지금 현재 불어닥치고 있는 것 같고 이 종목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면 실적이 2019년 3월, 그러니까 1분기에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나왔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금 분기 실적이 2018년도 실적을 그냥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이번 2019년의 실적 상승 기대감도 상당히 크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고요. 순자산 가치가 2,500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2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죠. 그러니까 저평가의 실적 개선과 살짝 이렇게 대북 이슈까지 엮어주니까 지금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만약에 이제 이 시세가 그대로 눌러준다면 여러분들이 단기 공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을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오늘 종가가 어디서 마무리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종가가 만약에 2,34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 시초가가 2,340원 위에서 시작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2,340원 정도의 조정주로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2,340원 밑으로 밀려버리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은 2,23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략하셔야 하고 단기적 수익 창출 이런 식으로 단기 파동에 따른 캔들 대응으로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 이슈는 조금 이제 불안한 이슈지만 원래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이슈지만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SGNG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현대로템입니다.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오늘 경협주들 전반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둔 점이 가장 큰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폴란드에 약 3,300억 원 규모의 트램 낙찰 소식, 즉 섹터 자체의 반등과 함께 해당 기업이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요인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비록 약 5.5% 정도 수준이지만 고가 기준으로는 10% 넘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주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상 경영주들이 호재거리로 작용하는 것들,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건 언제나 하나의 이슈 또는 단기 호재거리에 의해서만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크게 할 만한 요인은 이미 다 나왔다라는 판단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영주에 대한 접근은 계속해서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특징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북한 관련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장중에 급등 흐름 가져갔던 모습들 하나하나 또 이슈로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TI 들어와 있습니다. 3637번님. 비중 30%에 16,800원 이야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주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긴 한데 예. 지금 ST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10,000원, 11,000원대에서 이미 17,000원대까지 단기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온 종목이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력하게 시세가 나온 걸 또 따라잡은 격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2,555억짜리 부채 대략 1,019억, 그리고 순자산 가치 1,525억, 현재 시가총액은 2,477억. 최근에 강력하게 상승력이 한 70% 정도 6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50% 정도 나온 거죠. 5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자기 자산 가치를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매수가 기준, 파동 대응, 캔들 대응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일단 15,900원 정도 내일 살짝 되돌림 줄 때 매도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다가 다시 이제 15,900원 위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따라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대로 이제 빠져나왔는데 밀릴 경우 14,300원, 400원 자리에서 대놓고 기술적으로 매수해서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좀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짧게 지금 대응을 여러 번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ST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전망을 보고 나아갈 그럴 자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파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말씀해 주셨고요. 9248번님의 종목 갑니다. 알파홀딩스 종목이고요. 14,300원에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시장에서 잠깐 이슈가 좀 됐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사실상 이 종목 현 시점에서 손실이 약 35%, 비중은 10%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혹시나 이 종목이 반등이 크게 나와서 수익이 나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은 크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막연히 홀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수익이든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 아래 계속해서 보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 2018년이었죠. 지난해 2월부터 주가는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다시 한번 적자가 나오면서 2016년 이후 적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실 때 그래도 6월 10일에 찍었던 저점인 8,710원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전량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주가 하락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다시 잡아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8245번님의 현대로템입니다. 3,300, 615원, 비중 40%. 이게 대북 이슈가 한창 나올 때 들어가신 가격인데요, 이 정도면은. 네. 한 번에 사신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제가 이제 리스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순자산 가치는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2018년엔 좋지 않았는데 2019년에 조금 돌아서는 기미는 살짝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시세가 나오기에는 다시 이제 대북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세가 이어지려면 21,1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반등력이 나와줘야 24,000원이든 25,000원이든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지금 현재 조정 폭의 38.2% 구간인 22,700원 정도 부근에서 저는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대북 이슈가 길게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는 21,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승력이 나오면 24,00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기술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27분 막 지났습니다. 장마감 3분도 안 남았는데요. 바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2106.22포인트 거의 변동 없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거의 변동이 없이 조금씩 빠져내려가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보시면 2118포인트 고점 찍고 쭉 빠져내려오면서 2105포인트 저점입니다. 그리고 2107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한 1, 2포인트 정도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일단 기관만 열심히 사주네요. 1,811억 원, 연기금이 주로 1,313억 원이나 대량 매수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 1,026억 원, 개인도 754억 원 현재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지금 조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장중에 지금 1%대를 머물다가 지금 장 후반에 지금 2%대까지 왔는데, 외국계의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CS, UBS, 메릴린치에서 지금 엄청난 매도 물량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만 올라갑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에서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현대모비스 빠지는 가운데 신한지주, 포스코, LG생활건강 올라가고요. LG생건이 그중에 가장 상승폭이 크고요. 시총 10위에 국건이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724.35, 역시나 비슷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721 저점 찍고 한 3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942억 원 대량 매수 들어와 있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만 75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투신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현재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시장 누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가 오늘 많지는 않은 게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좀 미미한 가운데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함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지는데, 헬릭스미스와 HLB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JENM은 2% 내외의 하락폭이 진행 중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펄어비스가 2%대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는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은 워낙에 월요일, 화요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기술적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휴젤 빠지는데, 메디톡스가 또 43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섹터 휴젤 역시 1.7%의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수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고 내일 시장 뭐 쉬울지 어려울지 정도는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언급드린 게 자, 오늘 중국 지표가 뭐가 발표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산업 생산과, 죄송합니다.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예. 예, 이게 이제 발표가 있다고 했죠.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저는 시장의 중요한 점을 다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변동성이 강하게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수급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오늘 아침장에 시작하자마자 홍콩 항생지수 엄청나게 강하게 밀리고 있죠. 예. 그 밀리는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도 수급이 지금 조정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침에 그 흐름을 미리 얘기를 해드렸고 아침 보자마자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대응을 일정 부분 했다면 크게 무리 없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장에서도 개별주들은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기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크게 부해받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 크게 무리 없이 끌고 가셨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들고 있었다면 리스크 대응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수 포인트로 언급을 해드리면 뭐 아직 포인트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2105 라인이 무너져야 추가적인 조정력을 염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종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 시초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든 모레 시초가든 시초가가 2105 내지는 종가가 2105 선을 무너뜨리면 이거는 또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나 내일 종가나 2105 라인을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상승력이 유지가 되겠구나. 그러면 2133선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바라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일 시세 흐름이 되게 중요하겠죠. 727선이 올라타지 못한다면 이대로 올라타지 못하고 종가 무너지고 내일 시초가 무너지고 내일 종가도 올라타지 못한다면 이대로 이 717선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만약에 올라탄다면 다시금 상승력으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737선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력은 일단 조정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개인들 포지션을 보면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잡혀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성은 매도 베팅력에 지금 들어와서 좀 조정력 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시장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급 상태로 만약에 이제 목요일장에 이제 흘러가게 된다면 금요일 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중요 포인트 중국의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여기서 또 조정력을 받을 만한 그런 리스크성 투매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 자, 목요일 날 잘 견디더라도 금요일 날 또 예의주시하시면서 리스크 대응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의 선물이든 현물이든 포지션을 살펴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일의 경우에는 지수가 소폭 밀릴 가능성,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조정폭은 저는 결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올 6월부터 나오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조정이 한 번 정도 나오기,
그리고 나올 경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내일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5G,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5G가 분명히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제 다른 섹터가 다시 한번 나올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난 이후로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 그 섹터를 한 번 정도 찾아본 다음에 해당 섹터에 투자를 비중을 크게 확대해서 들어간다면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좋은 결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두 분께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0.14% 내리면서 2108.76포인트의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0.62% 빠지면서 724.2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상승하며 1183원 2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주는 가운데 국내 시장도 소폭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만이 매수에 강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오늘도 기금이 1280억을 매수합니다. 정말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 지점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화 장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할 만한 자리다 얘기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기관이 매수하면 주가는 빠지고 외국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오르는 이런 식이었죠. 근데 지금 자리는 기관들이 주가도 끌어올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누적으로 주봉에서 이제는 매수 시그널을 띄는 게 기관의 모습이죠. 기금도 아마 이런 부분에 좀 감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 영향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빨리 들어왔죠. 거의 한 1조 5천억 이상 현재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연금이 없으면 사실 지수가 이렇게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비차익에서 한 1,800억 삽니다. 순수하게는 매도가 막판에 바뀌었죠. 그러나 비차익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면 외국인도 일단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내일은 만기날입니다. 만기날은 사실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만기인데요. 포지션상으로 꼭 봐야 될 것은 오늘 당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콜 매도가 275부터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270, 275를 매도하고 277을 매수를 합니다. 277을 누적으로 보면 매수로 강화했죠. 근데 매도가 275와 272가 있고요. 기관도 275까지 매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매수권에서 나올 수 있는 지수대, 결제 지수는 이 정도 선이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성이라고 한다면은 267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아마 267 정도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결제니까요. 5포인트인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기날은 아무도 모르죠. 다만 기관들이 풋에서도 267까지 매수를 해놓은 게 약간 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내일 결정이 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방에서는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제한된 것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6거래일 급등을 했죠. 거의 V자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해소가 되면서 일단 시장이 주춤거립니다. 주춤거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봐야겠죠. 외국인들 다우가 이 상태에서 추가로 상승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아마 지난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수평 구간 값인 29,500 정도까지는 보인다. 자, 그러나 지금의 자리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6월 18, 19일 날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종지부를 찍느냐 뭐 이런 부분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모습은 일단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거나 또 G20에서 뭔가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이 상당한 패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치는 시장에 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 다우에서 나옵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는, 그러니까 수평으로도 목표치, 그다음에 우상향으로도 추세선을 그어보면 나오시는 공간은 제한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패턴을 따라갈지 모르겠으나 이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면요. 과거의 패턴을 보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언제냐면 18년도 10월 3일 그때 꼭지를 찍고 한번 맞았죠. 빠졌다 양운을 뚫고 내려오다가 상단선 맞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요 자리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빠졌죠.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가보면 이번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양운을 상단선 맞고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또 이 자리에 또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겠다면 지난번 밀린 것처럼 더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되돌림에서 똑같은 파동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 학습 효과를 주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자리에서 위로 치고 가는 모습이 꼭 나와야 될 거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 치고 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나와야 될 거고 그 재료가 20일 전후에서의 방향성을 만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한국은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가 줄을 지어서 했죠. 그 다음에 FOMC에서 제롬 파웰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6월 가능성, 7월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유럽에서 마리오 드라기도 역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우클릭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재정 정책이 시장에서 도움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좀 아쉬운 건요. 이런 발언들을 이전에 금통위에서 계속 얘기해줬으면 시장이 좀 더 탄력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이 발언을 왜 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선 두 가지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표현일 거냐, 아니면 우리는 독단적으로 갈 거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물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나 뭐 정책의 어떤 시장이 지나면서 변화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독단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역전의 공간을 더 벌리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일단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위한 리스크 서비스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소수 의견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경우 또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경우 수가 과거 사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피부로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출 기자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인들에게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 자금이 시장에서 소비를 증가시키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기업들만의 분위기로 반전된다면 예전에 미국처럼 기업들이 돈을 창고에 쌓아놓는, 금고에 쌓아놓는 현상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 분위기는 금리 인하 분위기는 맞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침체를 의미한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일장에 대한 모습을 보죠. 지금 2108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중한 때의 저점은 2104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기준선 값이 2100 정도 선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기준선 이 100이 깨지게 되는 순간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그 얘기를 했었죠. 요 밑에서 균형적인 매수와 매도가 변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또 변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수의 강화가 아니라 매도의 강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주봉을 한번 보면요. 기준선 수평 구간에서 윗꼬리를 맞았거든요. 이 기준선 수평 구간 값이 얼마냐면 2118입니다.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 사이의 중요한 공간은 2100과 2118 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가 무너지면 위험하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